안녕하세요. 라헬 여성의원의 이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 여러 가지 질문도 받으면서 또 작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가장 흔하고 또 관심도 많으신 질염이란 주제를 가지고 근데 질염에 대한 질문만 안 올리셔도 되고 다른 질문도 올려주셔도 돼요. 질문 안 올리실 때 제가 틈틈이 질염에 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올려주시기 전에 오늘의 주제인 질염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여성 질환에 염증이랑 관련된 질환이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무서워하는 자궁경부암 이것도 그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 HPV라는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암이 생기는 거고 자궁경부암처럼 그 원인이 특별하게 밝혀진 그런 암은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이 잘 밝혀지니까 그 예방법도 확실하고 암에 대한 예방주사가 나온 질환도 정말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산부인과 질환 중에는 그 감염하고 관련된 질환도 많고 그거를 이제 뒤집어 말하면은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를 잘하면은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산부인과 질환에 왜 이렇게 감염 질환 그 자궁이 질을 통해서 외부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궁이란 기관이 아기를 분만을 해야 되니까 외부랑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간 그 장소를 차지하는 그 질이란 곳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하고 또 우리 몸의 그 중간 지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그 세균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달까? 좀 그런 아주 되게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수영장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생리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자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 딱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자궁이랑 공간이 이렇게 통해 있잖아요. 막혀 있을 수가 없죠. 분만도 해야 되고 생리에 그 혈도 배출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뭔가 좀 어떤 메타볼리즘이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균형이 깨진다든지 저항력이 떨어진다든지 하면은 외부의 그런 나쁜 균들이 우리 몸으로 막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자궁이라는 그런 기관이 복강 내로 이렇게 나팔관을 통해서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궁으로 균이 들어오면은 그게 복강 내로 쫙 퍼질 수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질염이라는 게 굉장히 흔하고 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무시할 만하지는 않고 예전보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균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생각한 것보다 더 이 질내에 있는 균총들이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최근 들어서 최신 정보로 많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뒤에 그 슬라이드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지금 이쪽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 사진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그림은 젖산균이 잘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질환의 상황이고요. 이거는 젖산균에서 이제 질염이 생겨가지고 좋지 않은 균들이 많이 번식한 그런 질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균만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질에서 우리 여러 가지 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면역 기능들이 깨지게 되는 거죠.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젖산균이 이렇게 쭉 분포하면서 여기에서 젖산이라는 물질을 분비하고 또 하이드로겐 페록사이드라고 그런 물질을 분비를 하고 여러 가지 물질의 분비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나쁜 균들이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접촉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접촉 부위를 젖산균이 도포를 해버림으로써 다른 나쁜 균들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젖산균이 줄어들고 다른 나쁜 균들이 번식을 하면은 이런 우리 몸에서의 그런 방어 기제들이 이제 변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젖산이라든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라든지 이런 면역 물질 같은 것들이 깨지고 그리고 이 밑에 접촉 부위들의 다른 나쁜 균, 특히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성병이나 이런 균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달라붙어 버림으로써 이제 우리 몸에서 그런 병에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질내에 있는 그런
균들이 이렇게 정상적인 균총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요즘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게 대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안에서 이 대장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데, 대장 안에서의 그 균총들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우리 몸에 여러 가지의 영향을 준다는 게 점점 밝혀져 가지고 요즘 막 유산균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하고 질문을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질염일 경우에 약은 며칠이나 복용해야 하나요라고 하셨는데, 질염의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뭐 3일 복용하고 끝나는 약도 있고, 일주일 복용하는 약도 있고, 그리고 일주일 복용하고 재검해가지고 나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 안 나았으면 더 먹어야 돼, 더 처방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일주일 코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더 받아볼까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혈을 하는데 그거는 왜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하혈을 한다는 거는 균형이 깨져가지고 그 생리 주기가 변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생리를 하는 그런 호르몬의 조절이 이 자궁하고 난소하고 그 위에 뇌하수체하고 그 위에 시상하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시상하부는 그 몸의 그 감정이나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직접 이렇게 심리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기관이어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호르몬 조절 같은 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생리의 그런 균형이 깨져 가지고 하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라고 하면은 전쟁 같은 거를 하잖아요. 가령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막 폭탄이 터지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생리를 안 해버린다고 해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되면은 너무너무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니까 생리를 하고 그런 기관이 셧다운 되는 거죠. 물론 평소에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나 그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생리 불순이 올 수가 있고, 또 그 다음 스트레스가 이제 수능 볼 때, 우리 고3 수험생들 수능 볼 때 또 스트레스가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뭐 며칠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달을 지속되니까, 그럴 때 이제 생리 되게 불순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막 하혈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오시게 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그 질염이 심하고 안 낫고 그러면 자궁경부 염증에 걸리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질염이 있고 자궁경부염이 있죠. 질염은 그 질 안에 있는 균이 바뀌는 게 질염이고, 자궁경부염이라는 거는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자궁경부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 자궁경부가 왜 있느냐면은, 자궁이 아기를 이렇게 담고 있을 때 이거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세면대에 그 물 나가는 곳처럼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는 데인데, 거기가 굉장히 근육이 튼튼하게 조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아기가 이렇게 밑으로 쑥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단단한 근육질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길이가 2cm 정도 되는 그 부분이, 질과 닿아 있는 부분이 자궁경부인데, 그 부분에 균이 많이 접촉하게 되니까 질염이 계속되면은 거기가 헐어버리는 그런 것이 이제 자궁경부염인데요. 위염도 오래 앓으면 급성위염이 오래되면 만성위염이 되면 위벽이 헌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자궁경부염도 계속 염증을 노출되고 하다 보면은 거기가 이제 헐어버리게 돼서 눈으로 보기에도 색깔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끈끈한 분비물이 계속 나오게 돼요. 원래 배란기나 뭐 생리 전이나 이럴 때만 분비물이 증가하는데, 자궁경부염이 되면은 배란기 분비물도 아닌 것이 좀 끈끈하고 좀 노르스름한 분비물이 노상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좀 자궁 질 안에 있는 균의 그 분포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그 분비물이 계속 있으니까 아무래도 단백질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균이 더 번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고, 그래서 질의 산도가 약간만 변해도 잡균이 더 잘 생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헐어서 분비물이 많은 경우에는 거기를 뭐 고주파 치료라든지 레이저 치료 같은 걸로 헐은 부분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많이 심한 경우에는 그런 거를 권유받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질염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질 속에 젖산균이 많이 있어야지 아까 이 그림에서도 본 것처럼 젖산균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질의 건강에 도움을 많이 주는 뿐 아니라 예, 성병이라든지 각종 그런 나쁜 유해균으로부터 우리의 그 자궁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질 속에 있는 젖산균을 이렇게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연 먹는 유산균이 질로에 잘 전달이 될 건가? 이거는 지금 사실 연구가 여태까지 많이 된 거는 아닌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꽤 많아요. 그게 먹는 것이 질로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이렇게 딱 규명되지는 않지만, 하지만 우리가 먹는 것들이 장으로 이동을 하고 장에 있는 균이 또 질로도 이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는 그게 뭐 요구르트라든지 이게 요구르트를 많이 먹는 그런 뭐 불가리아 이런 산 속에 있는 장수촌이 많잖아요. 그리고 김치도 그런 유산균이 굉장히 풍부한 나박김치라든지 아니면 잘 익은 배추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양질의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품이 발효식품이 굉장히 몸에 좋다는 게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저항력을 지켜주고 특히 질 건강에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발효되지 않은 식품을 가령 이제 뭐 피자, 빵, 햄버거 이런 것들이 가장 발효식품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식품들이잖아요. 천연하고 좀 거리가 멀고 많이 가공된 그런 식품보다는 좀 자연에서 돌아온 그런 식품을 먹는 게 산부인과 건강에도 도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질문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질 입구에 하얀 두부 같은 게 있는데 벌써 2년 넘게 있어요. 그런데 냄새도 안 나고 분비물도 아주 가끔씩 나오는데 질염일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동이 되죠. 이게 그냥 질 분비물이냐 아니면 이게 질염에 의한 분비물이냐 이걸 구분하기 굉장히 힘든 경우가 사실 많은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하얀 두부 같은 게 있는데 냄새도 안 나고 가렵지도 않고 그리고 색깔도 그냥 하얀색이다. 아무 증상이 없다. 그럼 사실 본인으로서는 그게 불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그 하얗게 두부 같은 분비물이 끼는 질염 중엔 캔디다 질염이라는 게 있죠. 이제 나중에 사진도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캔디다 질염. 제가 균 사진을 몇 개 오늘 갖고 왔었거든요. 캔디다 질염. 이 캔디다 질염인데요. 캔디다라는 거 곰팡이균이어가지고 이렇게 곰팡이가 가지를 치고 포자를 만들잖아요. 하이페라 그래서 이런 곰팡이 줄기 같은 것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잘 보여요. 질 분비물 이렇게 그 자리에서 현미경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캔디다가 관찰이 되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증상이 이렇게 비지같이 불투명하고 뭔가 좀 덕지덕지한 그런 비지 같기도 하고 요구르트 엉긴 거, 우유 엉긴 것 같기도 한 그런 분비물이 굉장히 탁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질 입구가 부어오르는 느낌이 있고 되게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질염인데 그 균 자체가 그 아기들 기저귀에 오래 태워놓으면 기저귀 발진이 생기잖아요. 기저귀 발진이 생기면 아기 엉덩이가 빨갛게 짓무르고 되게 아기가 가려워하거든요. 근데 그 기저귀 발진균하고 똑같은 균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도 패드를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꼭 끼는 옷, 팬티 스타킹 같은 거나 뭐 거들 같은 거 아니면은 레깅스 같은 거 굉장히 두꺼운 레깅스 같은 거 며칠 연속 입고 나면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굉장히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럴 때는 굉장히 가려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가렵지도 않고 그리고 노랗게 되지 색이 변색되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거면은 사실 좀 두고 보셔도 되는데 좀 무서운 건 있어요. 아무 증상도 없는 질염도 있는데 가령 클라미디아 질염 같은 거 이거는 진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또 무서워요. 그게 증상도 없으면서 슬금슬금 자궁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골반염도 일고 나팔관염도 일으켜 가지고 나팔관이 막히는 그런 나중에 그 나팔관염 일으키면 자궁의 임신 같은 거 빈도도 굉장히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없다고 해서 질염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클라미디아 질염 같은 거 증상이 없으니까 근데 또 임상적으로 결과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20대나 뭐 30대 초반 이런 여성은 1년에 한 번씩 클라미디아 검사를 하도록 그 미국에서는 권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는데 몸에는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치니까. 좀 그런 질염도 있기는 해요. 아까 또 클라미디아 질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럼 말 나온 김에 클라미디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라미디아라는 균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이 없이 슥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성관계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환이고 이게 점막을 굉장히 손 공격하는 그런 성질이 있고 정자를 따라서 정자에 묻어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자가 나팔관 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임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정자에 클라미디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관에서 점막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자가 자궁 내막, 자궁 경부, 내막, 나팔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경로에 따라서 좀 클라미디아가 감염될 수가 있고 특히 좋아하는 데가 이제 나팔관 점막 되게 좋아해가지고 나팔관 점막을 이제 손상을 시키고 손상이 심하다 보면 나팔관이 막힐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손상을 입은 나팔관 점막에 임신을 시도할 때 또 자궁의 임신 빈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증상이 없으니까 검진에 의해서 알 수밖에 없고 검진에서 나오면은 치료는 쉬워요. 약 먹으면 돼요. 약도 그렇게 오래 먹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알기만 하면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기 진단이 어려워서 정기 검진에 의해서 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어떤 분이 그래서 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성 청결제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저도 많이 받거든요. 보통 질이 산성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그 고체 비누 있잖아요. 고체 비누는 강알칼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체 비누로 그 씻어주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가장 피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안 좋은 게 중성세제도 안 좋죠. 중성은 중성이니까. 중성세제 대표적인 게 바디 샴푸잖아요. 바디 샴푸로 질 입구를 씻는 것도 중성화 시키니까 그것도 정말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누나 바디 샴푸 이런 것보다는 더 좋은 게 산성으로 된 세정제가 더 좋은데 이제 여성 청결제라 해서 대부분은 산성으로 조절돼 있는데 이걸로 세척을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하죠. 비누나 바디 샴푸보다는 훨씬 더 이 산성 세정제가 더 좋죠. 그 산도를 깨트리진 않으니까. 근데 산성 세정제에도 어떤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세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도 아무래도 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여성 청결제 쓰셔도 되는데 이제 질염이 심하다든지 그러면은 그 여성 청결제에 있는 것만으로도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세정제 성분 때문에. 그럴 때는 뭐 그냥 물로 씻는다든지 아니면 식초를 약간 탄 물로 씻는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베타딘 희석제 자역을 매일 사용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베타딘은 이제 소독약이잖아요. 소독약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소독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낳고 출산 후에 좌욕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치질 수술 같은 거 하고도 좌욕을 하는데 그때 좌욕할 때 베타딘 타가지고 희석해가지고 그 물에 좌욕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산부인과에서도 소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소독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그 캔디다 질염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때 캔디다가 굉장히 베타딘에 약하기 때문에 그 베타딘 이렇게 소독해주는 게 이제 치료가 잘 돼요. 그리고 그 베타딘을 질정으로 해가지고 질정으로 넣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강한 소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염에 있을 때 뭐 세척을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이거를 매일 그렇게 세척을 했을 때는 이제 젖산균까지 죽어버릴까봐 좀 그런 염려가 있기는 하죠.
근데 왜 좌욕을 하셔야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꼭 좌욕을 안 하시고 그냥 세척만 하셔도 돼요. 이게 물에 꼭 푹 담궈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물론 뭐 분만이라든지 좌욕을 해야 되는 그 수술을 한 이후라든지 그럴 땐 도움이 되겠지만 평소에는 그냥 외부 세척만으로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질염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했고 정밀검진에선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그냥 냉이 많으신 거예요. 질분비 많고 3, 4일 그러다 또 괜찮아져요. 병원에서는 자주 와서 치료 받으란 말만 하는데 그냥 만성으로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질염이 제일 문제가 재발이거든요. 아까 보인 정말 이 젖산이 많은 건강한 질내 환경, 이런 건강한 질내 환경이 되면은 세균이 번식할 수가 없어요. 이런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재발을 안 하는데, 일단 균은 항생제를 써가지고 균은 치료를 됐는데 이 환경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균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 관계를 해도 들어오고, 그리고 수영장가도 들어오고. 그래서 수영장도 너무 물이 더러울 때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영장 갔다 와서 실제적으로 질염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수영장이 락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 균이 없는데, 너무 사람 많을 때 있잖아요. 여름에 성수기. 그럴 때는 정말 아무리 락스를 써도 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대장균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물이 안 더러워 보일 때는 좀 위생상에는 좋지 않을 수 있고 질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균이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균은 꼭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은 재발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질염 치료의 첫 원칙은 균이 있는 거를 살균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균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항생제라든지 항진균제로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질내 산도가 정상적인 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재발을 안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질내 산도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사실 질내 환경은 원래 질내 산성도가 폐하 4.5 정도면 굉장히 센 상성이에요. 물론 위장 내에 위산처럼 강하진 않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소독하고 먹는 게 아니니까 식중독 걸리지 말라고 먹은 음식이 윗속에 들어가서 이제 소독을 하는 거죠. 위산이 엄청나게 센 한수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균은 다 죽어요, 거기서. 근데 그만큼 세지는 않아도 여성도 자꾸 균이 들어오니까 병에 걸리지 말라고 산성을 4.5나 폐하 4.5 정도 되는 상당히 강한 산성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게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가 유산을 락틱 애시드를 분비하면서 산성도를 유지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 락토바실러스가 물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젖산균이 되게 많은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자꾸 균이 들어오는 그런 외부 생활을 할 때 하면서 나빠질 수가 있는데, 이상적인 질내 환경을 촉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다는 게 굉장히 슬픈 사실인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꼭 이렇게 돼요 하는 건 없지만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염균이 있는 나쁜 균을 검사를 해서 항생제 치료를 해서 균이 다 없어진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산성물질로 이제 질내 산도를 유지한다는 그런 치료법도 있죠. 산성 세정제라든지 아니면 식초탄물이라든지 아니면 산성 물질을 아예 질내에 주입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젖산균을 질내에 주입하는 그런 치료도 시도를 해보고 실험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산성 물질을 그냥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걸로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젖산균이 거기서 번식까지 할 정도로 확인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또 질염이 너무 심할 때는 부부관계 하실 때 콘돔을 사용하시면 그것도 확실히 질염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산부인과도 잘 안 가고 관계를 하실 때 콘돔을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질환 예방할 수가 있고 질염도 역시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유산균의 복용, 이것도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먹는 유산균이
그 온몸에 있는 균총을 되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런 통계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먹으라고 저희도 권유를 하는 편이에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질내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 해주는 그런 생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게 꽉 끼는 속옷이라든지 아니면은 레깅스, 아니면은 그 슬림핏의 청바지도 너무 오래 입고 있으면은 좋지는 않고, 이제 팬티 스타킹 같은 거 바람이 잘 안 통하니까 그런 것도 좋지는 않아요. 이게 현기성 균이라고 있어가지고 바람이 안 통할 때 더 잘 번식하는 그런 균들이 있는데, 꽉 끼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균들이 번식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뭐 살이 찌면은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공기의 소통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체지방이 증가했을 때도 캔디다 질염이라든지 그런 것이 생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체지방 관리를 해서 너무 겹쳐 있고 꽉 껴 있지 않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질문을 그러면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던 얘기만 너무 한 것 같아요. 이전 남자친구를 만날 때 HPV 바이러스 검사에서 조이온금, 고이온금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성관계는 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도 관계를 중지함으로써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바이러스가 있을 때에는 사실 이제 예방주사도 맞고 그러면서 이거에 바이러스가 언젠간 나가거든요. 보통 한 2, 3년이면은 몸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안만 잘 관리를 하시면 되고, 언제 바이러스가 없어지는지 규칙적으로 검진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있는 동안에는 콘돔을 사용하시면 훨씬 좋겠죠. 이게 재감염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콘돔을 사용하시는 게 질염 예방이나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탄수화물을 줄이면 질염이 잘 안 생길까요? 라고 하셨어요. 탄수화물을 줄이면 질염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게 약간 당이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 유전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똑같이 먹어도 당이 올라가요. 근데 당이 올라가면은 그 캔디다라는 그 곰팡이가 훨씬 더 많이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으면은 몸에 있는 그 균총도 바뀌잖아요. 유산균 레벨이 낮아지고 나쁜 균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시기는 여러모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질식 초음파는 어떻게 검사하나요? 그냥 골반 초음파만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질식 초음파는 질을 통해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는 거라서 아가씨들이라든지 미혼 여성들은 좀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소변 채워서 배로 초음파를 봐도 됩니다. 근데 꼭 질식 초음파로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궁 내막을 봐야 될 때, 아니면은 배로 초음파로 난소가 잘 안 보일 때, 이런 경우에 질식 초음파를 봐야 되는데, 성관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질식 초음파를 못 보니까 직장으로 초음파를 넣어서 똑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에 초음파 많이 가늘어져 가지고 큰 불편 없이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자궁 내막까지 볼 수 있는 건 질식 초음파니까, 이왕 보시는 거면 질식 초음파를 보시는 게 더 좋으시죠. 네, 이왕 보시는 검사는 정확도가 생명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면생리대 사용 중입니다. 생리 전 음모 부분이 가렵고 좀 그러시대요. 이게 그 부분도 이제 피부다 보니까 습진도 잘 생기고, 그런데 그 피부가 가려울 때가 있고 질 입구가 가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병은 다른 것 같아요. 질 입구가 가려울 때는 그건 약간 질염 쪽이고, 피부가 가려우신 건 약간 이제 습진 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과 질환인 거죠. 근데 생리 전에만 좀 그렇다면 아마 바람이 잘 안 통해서 그럴 가능성이 맞는 것 같으니까, 바람 잘 통하도록 유지하시고 샤워 후에는 좀 건조하게 유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생리 중에 좀 헐렁한 하의를 입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습진이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건조된 것만으로는 다 낫진 않으니까 피부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치료, 약간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뭐 이런 거 하시면 금방 나오실 수 있습니다. 고생하시지 마시고 피부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세요. 네. 대부분의 질환은 초기에 치료하면은 진짜 금방 낫죠. 그러니까는 좀 불편하시면은 그때그때 치료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목욕탕 갔다 온 후 가려운데 질염일까? 일단 가렵다 그러면 그건 질염입니다. 가려운 것은 정상일 수는 없어요. 특히
질 입구는 굉장히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가려운 걸 그냥 놔뒀을 때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치료가 금방 안 되고 처음이면은 뭐 약만 몇 번 바르고 끝날 거를. 그러니까 가려운 증상이 있으실 때는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병원에 정말 못 갈 상황이다 그러면 일단은 뜨거운 물로 씻지 마시고, 좀 뜨거운 물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 피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가려워서 뜨거운 물로 자꾸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점점 더 가려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지근한 시간고 건조하게 유지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은 산부인과를 꼭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캔디다 질염은 병원 안 가면 안 낫나요? 아마 많이 재발을 하셔서 꼭 병원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안 나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날 수도 있어요. 곰팡이란 게 건조하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곰팡이도 산성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식초에서 살 수 있는 곰팡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성 유지만 잘 되고 바람만 잘 통하면 저절로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질 분비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축축하고, 또 젖산 그 질의 산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는 이제 안 낫고 재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심하고 재발한 경우에는 결국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빠르겠죠. 클라미디아균 같은 세균성 감염은 자연 치유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클라미디아균은 자연 치유될 수도 있죠. 자연 치유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냐면, 저희 클라미디아 난임 그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예전에 클라미디아를 앓은 적이 있나 피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앓은 분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현재 클라미디아 검사를 현재는 없어요. 그 얘기는 다 자연 치유가 됐다는 얘기죠. 그냥 놔둬도 언젠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있는 동안에 점막에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 클라미디아를 앓았던 분과 앓은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사이에는 임신율이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얘네들이 나팔관의 그 점막을 있는 동안에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자연 임신율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궁의 임신 확률도 약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클라미디아 같은 균은 자연 치유는 될 수는 있는데 있는 동안에 흔적을 남긴다는 게 그게 무서운 것 같고, 그래서 참 검진해서 이렇게 나와서 그때그때 흔적을 남기기 전에 치료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리날이 아닐 때 아랫배 통증과 질염이 관계가 있나요? 라고 또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생리통이 아닌데 아랫배가 아픈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아랫배에 방광도 있고 창자도 있고 자궁 난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프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산부인과적인 원인이어서 아픈 거라면, 이게 질염에서 배까지 아프진 잘 않은데, 배까지 이게 아프려면 질염에서 약간 자궁 쪽으로 올라와야지 배까지 아랫배 통증까지 생길 수가 있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아픈 질환이 있잖아요. 혹 같은 거 생겨도 아플 수가 있고, 자궁내막증 같은 거 생겨서도 아플 수가 있으니까, 생리통이 아닌데 아픈 경우에 질염 아니고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걔가 계속 아프고, 이게 내과에서도 아니라고 하고 비뇨기과에서도 아니라고 하면 그건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성이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산부인과 검사는 자궁경부암 검사 위에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예, 혹이 생기지 않았는지 해야 되고, 사실 성적으로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연령에서는 질염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염이 있을 경우 비데 사용을 중단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비데가 이게 세척을 좀 과도하게 하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물로 되게 많이 씻게 되는데, 그냥 뭐 물로 씻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별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근데 비데 방향이 잘못돼서 이제 항문 쪽에서 질 쪽으로 이게 물이 가게 된다든지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게, 항문에 있는 대장균이 질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척할 때도 질에서 항문 쪽으로 세척하는 게 기본 방향인데, 이거를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과도한 세척을 하면은 좀 그게 또 질 속까지 세척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좀 아니고, 예. 비데를 너무 과대하게 써가지고 그 근처에 그 산성도가 약해져서 그럴 수 있으니까 뭐든지 너무 과도한 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헬페스 바이러스가 질염을 일으킬 수가 있나라고 하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그림에서 봤잖아요. 이게 정상 균총이 있는 질내 환경과 나쁜 균들이 있는 질내 환경은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쁜 균들이 있는 진료 환경에서는 다른 균도 중복 감염이 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나 herpes 바이러스가 있는 환경이라면 아무래도 다른 균이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진료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균의 중복 감염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병 검사하면 딱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르르 같이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다음 오늘 질염이란 주제를 했더니 굉장히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세요. 관계후 갈색 냉 같은 것이 나왔는데 괜찮을까요? 생리할 때 다 돼갈 때긴 했거든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관계후 출혈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증상이라고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제 굉장히 자궁경부암 검사를 잘 안 하고 바이러스, HPV 바이러스도 존재도 모르고 그럴 때는 자궁경부암으로 진짜 많이 사망을 했어요. 여성 사망률이 되게 높았어요. 근데 이제 검진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자궁경부암 빈도 굉장히 떨어졌죠. 그래서 이 예전에 그 관계하고 출혈했을 때 굉장히 무섭다는 거는 경부암이 굉장히 번져가지고 경부암 덩어리가 있는데 부부관계라면 당연히 피가 나거든요. 그럴 때 그 공포, 그 정도로 발견되는 분은 사실 요즘에 있지는 않죠. 나라에서 2년마다 자궁암 검진 정말 엄청난 돈을 써서 해주고 또 아무리 그래도 산부인과를 아예 안 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래도 가서 검진을 몇 년에 한 번이라도 하고 그래서 관계하고 이렇게 피가 날 정도로 자궁경부암이 번지신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그래서 관계 후 출혈이면 꼭 산부인과를 가라고 하는 게 자궁경부암 때문에 원래는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번진 경우는 물론 뭐 안 가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셨고 최근에도 암 검사도 정상이셨고 하셨던 분들은 관계 후 출혈이 있어도 그렇게 대부분 심각한 상황까지 되지는 않는데 그런 거 말고 다른 질환 뭐 자궁경부 폴립이라든지 아니면 자궁내막의 질환, 자궁내막 폴립이라든지 뭐 다른 증식증 같은 거 있을 수는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질염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질염이 있어서 질벽이 약해져가지고 이게 마찰돼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궁경부염일 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궁경부가 헐어가지고 이게 건드려서 피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한번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긴 좋은데 최근 자궁경부암 검사가 정상이셨으면 이렇게 엄청나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그 캐니다 질염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항생제를 쓰고 캐니다 질염이 생길 수 있냐고 질문하셨네요. 그 항생제를 우리가 질염 치료할 때 쓰잖아요. 문제가 되는 균들을 치료를 하는데 항생제를 쓰면은 질염도 살균이 되는데 젖산균도 살균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세균성 질염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차피 그 균을 죽여야 되니까 괜찮은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다른 원인 때문에 항생제를 쓰는 경우 있잖아요. 가령 감기가 들었다든지 중이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해가지고 항생제를 썼더니 캐니다 질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질에는 지금 젖산균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항생제를 쓰니까 젖산균이 이제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질의 산성도가 약해져가지고 그 곰팡이가 산성도가 약해지니까 이제 곰팡이 번식해가지고 캐니다 질염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뭐 가볍게 치료함으로써 항생제 때문에 생기는 캐니다 질염은 금방 치료가 되니까 뭐 만성이 아니고 항생제에 의한 반응성으로 생긴 거니까요. 산부인과의 도움으로 금방 나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헤르페스 완치법은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헤르페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타입 1 이게 입가에 생기는 구강 헤르페스가 있고 또 타입 2 그 질입구나 성기에 생기는 헤르페스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타입은 다르지만 방식은 똑같거든요. 이게 몸 안에 이렇게 숨어들어 있다가 저항력이 떨어지면 그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나쁠 때 이게 자꾸 재발을 하는데 이게 완치될 수 있냐고 하시는데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항력을 키우면은 몸이 건강해지면은 완치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계속 재발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나의 몸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함으로써 저항력과 밸런스를 지켜주시면은 완치될 수 있으세요. 생리할 때 큰 덩어리가 하나씩 나왔는데 괜찮은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생리가 이제 덩어리로 나오는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물론 아무 이상 없이도 그냥 생리량이 많은 체질도 있어요. 혈액응고가 좀 덜 되는 혈액응고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럼 생리량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자궁인데도. 근데 진짜 이제 자궁내막 폴립이라든지
자궁 근종이라든지 사궁 성근종, 내막 증식증 이런 질환에 의해서 생리가 덩어리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한 번 딱, 딴 때 한 번도 안 그랬는데 딱 한 번만 덩어리 나왔다. 그리고 생리도 제때 했고 제대로 끝났다 이러면은 뭐 좀 두고 보셔도 되는데 계속 덩어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점점 더 심해진다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증상이 점점 심해질 때는 그건 병원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리량도 점점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가 점점 더 아파온다든지 생리통이라는 것도 나이가 들면서 원래 점점 약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나이가 드는데 생리통은 점점 심해진다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리량도 사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야 되거든요. 30대보다 40대가 적고 40대 초반보다 40대 후반이 더 적어야 돼요. 근데 생리량이 나이가 드는데 점점 늘어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좀 뭐 혹이 있다든지 내막 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대음순 쪽에 물혹이 생기셨다고 하셨어요. 물혹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음순 쪽에 생기는 물혹도 그냥 피부에 생기는 거의 지방 같은 게 끼어가지고 그 피부 밑에 지방 같은 게 뭐 이런 데 생기는 것처럼 지방종 같이 뭐 거기에 생길 수도 있는데 바르톨린 낭종이라고 해서 분비선에서 생기는 그런 물혹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종기같이 나는 것도 있죠. 그냥 짜면 고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혹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무서운 게 혹이라는 게 또 암일까 봐. 저희도 어떤 질환을 볼 때 제일 걱정하는 게 이게 암일 가능성이 있냐를 제일 먼저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뭐가 있는데 이게 암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진다 그러면은 일단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이게 피부에 있는 이런 혹에서도 암이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또 미레나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미레나를 시술한 지 7개월이 되셨는데 부정치료보다 질염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사실 미레나로 질염이 생기는 경우는 그게 많지는 않은데 미레나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부정치료는 물론 생기는데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미레나가 처음에 끼었을 때 한 3 내지 6개월 정도 계속 부정출혈이 있잖아요. 패드를 아무래도 오래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패드를 딴 때보다 더 오래 하니까 바람 통하는 거나 뭐 이런 거기서 질염이 생기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질염 때문에 미레나를 못 하시는 분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하시면서 질염 치료하시면 잘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미네랄 잘 유지하도록 하세요. 네. 그러면은 미레나랑 상관없이 일단 질염을 먼저 치료해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네요. 유산균을 초등학교 때부터 복용하면 예방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유산균을 먹으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계적으로 뭐 이게 아주 유의한 차이가 있게 딱 나온 거는 없는데 좋다는 보고도 많거든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어서 여러 가지 질환 다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자라나는 새싹들 많이 먹여주도록 합시다. 네, 유산균 같은 거, 요구르트 같은 거 얼마나 좋은 식품이에요. 유산균 많이 들어있는 김치라든지 뭐 나박김치, 뭐 이런 발효 식품들 많이 먹이는 게 일생의 건강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된대요. 장수할 수도 있고. 그다음 왼쪽 아랫배에 길쭉하게 만져지는 게 있어서 갔는데 대장 내시경에도 문제 없다. 산부인과 초음파에서 근육이다. 네, 나팔관에서 혹이 있으면 손으로 만져지기도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랫배에 만져지는데 산부인과 초음파에서 문제가 없다 그랬으면 사실 이거 나팔관일 가능성은 별로 없죠. 산부인과 초음파에서 자궁, 난소, 그리고 나팔관까지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다른 질환일 가능성이 많으신 것 같아요. 냉의 양은 어느 정도가 정상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까 제가 자궁경부염의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자궁병 경부라는 부분이 이렇게 1호전이라 그래서 안에 상피가 노출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개인마다 그 분비물 양에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게 자기가 뭐 얼마 정도 노출되는지 알 수가 없고 산부인과에서 질경으로 벌려봐야 알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마다 분비물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자궁 내막의 두께라든지 그런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차이는 많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거는 염증을 일으키느냐로 판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가렵고 색깔이 변색이 되고 그리고
이런 냄새가 나고 3대 증상이 있잖아요. 물론 증상이 없는 질염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세 가지 3대 증상 가렵고 냄새가 나고 색깔이 변색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플라논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질문이 있네요. 임플라논 여기 팔에다가 삽입하는 PM 기구인데요. 생리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있어 편안한데 부작용이 없을까요? 임플라논 하면은 저기 생리는 안 하게 되죠. 부작용은 뭐 별로 보고되어 있지는 않은데 본인이 이제 황체 호르몬으로 인한 부작용 가령 어떤 부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우울감이라든지 심리적인 영향 같은 거 그런 거 없다면은 뭐 크게 부작용은 보고되어 있지는 않아요. 미레나랑 거의 비슷한 건데 물론 다만 그런 거는 있죠. 그 미레나를 끼거나 임플라논을 하고 있을 때는 난소에 그 황체 혹이 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2, 3cm 내외로. 근데 그거는 그 황체 호르몬 때문에 작용 때문에 그런 거라서 어쩔 수는 없고 검진으로 문제 없는지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균성 질염이라는 거 그 질정이나 약은 구할 수 없나요? 하셨어요. 냉이 조금만 나와도 병원에 가야 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세균성 질염이라는 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 젖산균이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예쁘게 생겼죠? 이게 이런 젖산균이 질 속에 되게 많아야 돼요. 이게 뭐 유산균, 요구르트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아주 몸에 좋은 그런 균인데 이제 이런 나쁜 균들이 이렇게 번식을 하면 안 되겠죠. 아까 전에 그런 젖산균이 질에 많아야 되는데 이건 트리코모나스라는 질염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아주 특징적으로 여기 이렇게 꼬리가 있고 꼬리를 막 헤엄을 치는 게 보이고요. 여기 앞에도 이런 것이 달려 있어요. 손모 같은 게. 그래서 엄청나게 가렵습니다.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걸리면은 색깔이 굉장히 변색이 되고 엄청 가렵고 냄새도 많이 나요. 이게 성관계에 의해서도 전파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건 직접 접촉, 뭐 속옷이라든지 균이 직접 접촉되면은 걸릴 수 있거든요. 이게 세균성 질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균이 원인이 돼가지고 제가 사진은 구해 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까 질내에 바람이 잘 안 통하면 현기성균이 증가해가지고 질염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바람이 안 통하고 그럴 때 현기성균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 아까 그 자수한균이 많은 상황과 나쁜 균이 많은 상황을 세균성 질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딱 한 가지 균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뭐 굉장히 수많은 현기성균으로 인해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세균성 질염 상태에 있는 질에서는 기타 성병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산균 상피세포를 딱 도포하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져 버리면 이제 그 자리에 다른 나쁜 균들,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균성 질염 상태에서는 일단 원인균을 치료를 하고 다시 젖산균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항생제로 다 치료한다면은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러면 냉이 있을 때마다 병원을 그때그때 다 가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균이 다 살균됐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산성 세정제나 아니면은 식초탄물이나 이런 걸로 또 바람 잘 통하게 하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제 관리 방법 지키시면서 해보시다가 그 3대 증상이 생기시면 그때 다시 입원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균인데 유레아 플라즈마라는 균이 있어요. 이거는 되게 조산하고 연관이 됐다고 보고가 많이 된 균인데 이게 어떤 균인지 아직 잘 몰라요. 이게 성병으로 점전된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상제군으로 조용히 계속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100% 성병으로 감염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것도 남편분들한테는 그 요도염의 원인도 되고 그리고 여성한테는 골반염이나 유산 조산의 원인도 되기 때문에 있는 걸 알았으면 치료를 하는 걸 요즘 권장하고 있어요.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리 때인데 생리열은 안 나오고 살짝 피만 묻으신데요. 이게 2, 3일 막 묻어 나오고 말 때가 있는데 이게 괜찮은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정상 생리량이 원래 적으시냐 아니면 원래는 되게 많은데 이때만 적으냐가 다를 것 같아요. 워낙 적으신 분이고 그냥 이렇게 할 때도 있으신 분이면 괜찮은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근데 원래 생리량이 많은데 그때만 피만 보고 끝났다 그러면 정상 생리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반복되면은
약간 배란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이니까 병원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3년 동안 조직 검사하면서 괴롭혔는데 이제 드디어 바이러스가 정상 판정이 나와 축하드립니다. 또 다시 재발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뭐 누구나 다시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고생을 하셨으니까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예방주사를 맞으시면 재발되는 거를 많이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콘돔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진짜 예방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질염으로 혈액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라고 하셨는데 어떤 염증이든지 뭐 혈액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데 딱 질염만 있을 때는 사실 혈액 염증 수치까지 잘 올라가지는 잘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자궁 안으로 들어갔다든지 골반염이나 뭐 나팔관염까지 가면은 아니면은 뭐 방광염이나 아니면 신유신염 이렇게 가면은 정말 혈액 염증 수치가 확 올라갈 수가 있죠. 네. 나팔관 검사는 질 내시경으로 검사하셔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나팔관 검사는 나팔관 사진으로 찍는 것입니다. 근데 나팔관 사진으로 찍는 게 초음파로 찍을 수도 있고 방사선으로 찍을 수도 있는데 나팔관 사진이 훈련남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미디아에 의해서 점막이 상처를 받았나 이것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건 사실 좀 검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피검사를 했을 때 클라미디아를 앓은 흔적이 있다고 나오시는 분 중에 그러면 저는 괜찮을까요? 물어보시는데 그게 점막을 어떤지는 그건 눈으로 봐서 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가지고 뭐 자궁 내시경 같은 거 해도 나팔관 점막까지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일단은 피를 시도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만 저희가 치료할 때 심증적으로 이분이 클라미디아를 앓은 적이 있다 이런 정도만 저희가 알고 치료하는 그런 걸로 하니까 하여튼 일단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또 질문하셨는데 그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4가를 맞으셨는데 국가 또 맞으실 필요 없어요. 3번 다 맞으셨으면 된 겁니다. 더 맞으실 필요는 없고요. 씻은 후에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원래 젖산균이 많으니까 살짝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게 아주 건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살짝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가 목표고요. 근데 세균성 질염 상태가 되면은 그 냄새가 변하게 되죠. 약간 생선 비릿한 냄새로 바뀌는데 그거는 이제 정상 균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상은 별로 없는데 냄새만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좀 산성 용액으로 세정한다든지 식초탄물로 세정을 해보시고 그래도 계속 그러면은 그런 분비물이 나중에는 늘어나게 되고 색깔도 변하게 되고 대부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크리노온겔 찌꺼기 쌓이면 질염이 되나요? 하셨는데 크리노온겔이라는 게 이제 시험관하기 할 때 그 사용하는 질정 그 황체호르몬 제제인데 그게 질벽에 약간씩 도포가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자연 배출이 되고 또 크리노온겔을 사용하시는 분은 산부인과에 계속 다니시는 분이니까 계속 질을 관찰하시니까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어요. 네, 지금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질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염증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무시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20대 결혼하기 전 여성들은 질염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기가 쉬운데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질염의 3대 증상 알죠? 외웁시다. 냄새, 그리고 변색, 그리고 가려움증 3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일단 병원 너무너무 가기 싫으면 상청 세정제나 아니면 식초탄물로 세정해 보시다가 안 되면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꼭 받아보시는 게 좋고 그 질내 우리 장 내 그 균총들 그 젖산균이 많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질내도 이게 정상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조산이라든지 골반염이라든지 나중에 자궁내막염을 앓으면 착상이 굉장히 나쁘게 돼요. 왜 나는 착상이 안 될까? 그런 분들 중에 자궁내막염을 앓아서 착상이 안 된 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염을 무시하지 말고 특히 그 젊은 여성들 그 질염 증상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치료를 하시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도록 해주셨 게 오늘의 그 요점입니다. 진짜 저는 아무래도 난임을 하고 있으니까 모든 여성들이 출산도 잘하고 원할 때 출산하고 원하는 만큼 출산을 하기를 그런 마인드를 언제나 생각을 하거든요. 질염이 대한 오늘 이걸 선택을 한 것은 그만큼 이 염증이라는 게 출산이나 난임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처음 그 주제를 선정할 때
이 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뭐 임신의 출산 아니고도 여성의 건강에 다 영향을 주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